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18조 8천억 원. 캐나다 공군 역사상 가장 큰 양성 사업이었죠. 전투기 92대, 정비 지원 20년. 기술평가 점수는 대한민국 91점, 유럽 아르덴 68점.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탈락. 탈락한 그 나라는 조용히 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레이엄 폴리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항공전력 소요기획단장이었습니다. 전투기를 1900시간 탔고 그 사업의 최종 보고서를 제 손으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후보에서 빼자고 쓴 문장도 제가 썼습니다. 지금 저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출입증도 없이 47분째입니다. 조금 전 정문 위로 훈련기 한 대가 낮게 지나갔습니다. 배기음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우리 캐나다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기체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 방에서 저는 무엇을 팔아넘긴 걸까요? 저건 항공기 회사가 아니라 남의 도면 대신 접는 곳입니다. 오타와 국방조달청 4층 심사장이었습니다. 조달청 항공사업본부 수석 분석관 트레버 벤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39살이었고 발표 자료를 넘길 때마다 검지로 화면을 툭툭 쳤습니다. 벤스가 그 말을 뱉는 순간 뒷줄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우수수 났습니다. 22명이 앉은 방이었는데 웃지 않은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 3명이었죠. 히터 바람이 천장에서 마르게 떨어졌고 커피는 이미 식어 기름막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스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정비 데이터 서버를 우리 캐나다 쪽에 통째로 넘기시죠. 설계 변경 권한도요. 그쪽은 부품만 대시면 됩니다. 조건을 낮추라는 말을 그렇게 예의 있게 포장하더군요. 사실은 하청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측 총괄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저희는 부품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처를 덮었습니다. 서류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는데 그 동작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92대의 훈련기와 20년 정비 지원. 118억 달러짜리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방의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평가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91점, 아르덴 68점. 극한지 항목에서만 23점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등으로 가려놓고 있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옆자리에서 그 숫자가 보일까 봐요. 전투기를 1900시간 탄 사람입니다. 영하 38도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기체 안에 앉아본 적이 있고 계기판 전원이 2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날 도면과 실물의 차이를 그 방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부끄럽게도 간단합니다. 그 사업 결정권자가 제 인사권을 쥐고 있었고 저는 이듬해 공군 참모부 진출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2명이 웃는 방에서 혼자 다른 소리를 내면 그 계산이 깨집니다. 저는 진급을 위해 후배들이 탈 기체를 팔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벤스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한 번이 214명의 훈련생을 지상에 묶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뒤 저는 우리 캐나다 훈련비행단 경납고에 서 있게 됩니다. 88대분의 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바닥에 남은 건 타이어 자국뿐인 그 경납고예요. 그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베질 랭포드였습니다. 국방조달청 항공사업본부장. 61살. 전투기 조종 2700시간을 채우고 내려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의 판단을 항공 문외한의 말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랭포드는 어디를 가든 갈색 가죽 비행 로그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1980년대에 쓰던 자기 비행 기록부였어요. 회의 때마다 서류 맨 위에 그걸 올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말이 길어지면 왼쪽 귀에 보청기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잘 들으려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그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낮고 익숙하게 사람을 깎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최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방 구조가 그 사업의 전부를 설명하더군요. 타원형 테이블 앞쪽 6자리에 조달청과 아르덴 에어로 시스템즈 임원들이 앉았습니다. 그 뒤로 캐나다 공군 실무자들이 2줄. 그리고 한국 대표단은 테이블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벽 쪽 접이식 의자 3개였어요. 그중 한 사람은 무릎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천 최종 조립 라인 검사반장 윤태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이름을 명찰로만 봤습니다. 랭포드가 로그북을 툭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폴리 대령. 항공기는 도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보로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은 절반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고 한 번에 18살짜리가 죽는 바닥이라 검증된 계보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논리는 반박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르덴은 1937년부터 훈련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대서양 동맹 안에서 60년을 같이 굴렀고요. 한국은 첫 국산 훈련기가 2005년입니다. 20해 남짓이에요. 우리 캐나다 공군 조종사 양성체계는 반세기 자산입니다. 20회짜리 이력서에 그걸 맡깁니까? 실력을 말한 게 아닙니다. 태생을 말한 겁니다. 벤스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회원 자격 문제죠. 클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쪽이 회칙을 바꾸자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국 총괄이 짧게 물었습니다. 우리 기체가 극한지에서 4년째 돌고 있는 건 계보에 안 들어갑니까? 랭포드는 보청기를 눌렀습니다. 대답 대신이었어요. 그러고는 회의를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개월 안에 아쉬워지는 쪽은 우리가 아닐 겁니다. 그 문장을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왜 적었는지는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랭포드에게도 사람의 자리는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2번 자리를 비웠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가 3기 진단을 받은 지 넉 달째였어요. 그는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알면 미워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퇴장하면서 윤태석이 접이식 의자를 제자리에 접어 벽에 세워놓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2줄로 나란히 적힌 손글씨 점검표였어요. 저는 그걸 주워서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버리기가 왜 그렇게 애매하던지요. 12개월. 랭포드가 못 박은 그 숫자를 여러분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2개월이 오기 전에 먼저 온 것은 한 장의 명단이었습니다. 최종 후보 확정 공문이 각 부서로 뿌려진 날 저는 그 종이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후보사 명단에 2줄이 있어야 했는데 한 줄이었어요. 아르덴 에어로 시스템즈. 그 아래는 흰 여백이었습니다. 지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줄 간격까지 다시 맞춰져 있더군요. 사무실 프린터가 그 공문 40부를 뱉는 동안 저는 배출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역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 한국 대표단의 청사 출입증 3개가 전산에서 회수됐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발급돼 있던 카드였습니다. 회수 사유란에는 사업 종결이라고만 적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명분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조달청 정책연구실이 낸 21쪽짜리 내부 검토서에는 신흥공급국 리스크라는 표현이 11번 나왔습니다. 실력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계약 이행 경험 연수와 동맹 프레임워크 정합성 같은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고 그 2 항목 배점이 도합 30점이었습니다. 원래 평가표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91점과 68점을 뒤집으려면 딱 그만큼이 필요했거든요. 오타와의 유력 일간지에는 이런 제목이 걸렸습니다. 검증된 동맹인가 저렴한 신인인가? 기사에 인용된 항공 전문가 2명 중 1명은 아르덴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벤스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격이 싸다는 건 어딘가를 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한국 제안서 부속서 7건의 극한지 시동 실증 데이터가 몇 페이지 붙어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148페이지였습니다. 덜 만든 쪽이 어디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제가 한 유일한 행동이 그겁니다. 채널을 돌린 것. 토할 것 같았는데 저는 그날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제일 역겹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탈락 통보 아흘에 뒤 조달청이 한국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 항공정비단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사업 수주를 전제로 그곳에 정비교육거점을 열고 현지 정비사 22명을 1년 3개월째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돈으로요. 실습용 동체 2기까지 들여놨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3년간 유지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그간 축적된 정비 절차 데이터와 교육 커리큘럼을 캐나다 측 후속 사업자에게 이관할 것을 요청함. 읽고 나서 저는 그 종이를 뒤집어 놨습니다. 계약은 안 준다. 이름도 안 준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길러라. 그리고 3년치 노하우는 두고 가라. 랭포드가 회의에서 그 항목을 설명하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그쪽도 캐나다 시장에 발은 걸치고 싶을 겁니다. 벤스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면허 조립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실적이죠. 한국 측 답신은 나흘 뒤에 왔습니다. 본문 2문장이었습니다. 권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예정된 수료일까지만 운영합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도 유감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노스베이 지역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잔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캐나다 항공산업협회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협회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정비시장 질서를 위해 외국 사업자의 교육거점은 단계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이 3년간 회비를 내고 컨퍼런스에 사람을 보내고 부품 표준화 작업을 같이 하던 그 협회입니다. 저는 그 발언이 나온 오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연어를 자르고 있었어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1단계 그 심사장에서 손을 들지 않은 것과 정확히 같은 자세로요. 그 오찬이 열리던 시각 노스베이 경납고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현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윤태석이 교육생 22명의 진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한 명당 한 장씩 22장. 한글과 영어를 2줄로 나란히 쓴 그 손글씨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종이 모서리를 엄지로 2번 문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실습용 동체 커버를 씌우고 공고함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만 했답니다. 수료는 시켜야죠.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저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화가 난 사람은 서류를 저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뒤 5주 동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가격을 다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타와에 로비스트를 붙이지도 않았고 언론에 반박 자료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노스베이 교육 과정을 예정된 수료일까지 그대로 돌렸습니다. 22명 전원 수료. 결석 없음. 마지막 실기평가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현지 협력업체 4곳에 남은 대금을 계약서상 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정산했습니다. 실습용 동체 2기는 해체해서 반출하는 대신 현지 직업훈련원에 무상 이관했습니다. 서류 처리에 6주가 걸리는 일이었는데 그걸 다 밟고 갔어요. 윤태석이 경납고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수료했으니 됐습니다. 그가 벽에 걸어놓고 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판에 22명의 이름과 수료일을 새긴 명판이었어요. 뒷면에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스베이 현지 통역을 통해 물어봤습니다. 그가 답한 방식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립 라인에서 29년입니다. 몇 대나 보셨습니까? 최종 검수만 1140대 정도 됩니다. 교육생들은 왜 그렇게 챙기셨습니까? 22명이 앞으로 40년을 탈 겁니다. 통역이 덧붙이더군요. 그 사람 오른손 검지 첫마디에 지문이 없다고요. 리벳 검사할 때 장갑을 벗고 손끝으로 표면을 훑는 습관을 29년 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왼쪽 귀도 절반은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리벳 건 소리 옆에서 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봐서 아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 항공산업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처음 찾아봤습니다.
1976년에 그 나라가 처음 만든 항공기는 미국 헬기를 면허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도면대로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벤스가 던진 그 말이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그 나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29회 뒤에 자기 도면으로 초음속 훈련기를 띄웠습니다. 시작을 조롱한 쪽은 우리였고 끝까지 간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떠나면서 그들이 한 일 중에 계약서에 없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교육 거점 임대료를 계약 종료일보다 2달 더 냈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육생 중 4명이 정비사 자격시험 일정이 2달 뒤였습니다. 실습장이 닫히면 그 넷은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실습장만 2달 더 열어두고 갔습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이었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납고 야간 경비원이 데니스 라부아라는 62살 남자였는데 나중에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마지막 날 밤 11시까지 바닥을 쓸고 갔습니다. 우리 회사도 안 그러거든요. 진행자가 아쉽지 않냐고 묻자 그가 이랬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가면 남는 사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 무렵 제 책상에 다른 서류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토 항공훈련체계 실무그룹이 회원국 훈련기 운용 실태를 취합한 연례 자료였어요. 기종별 가동률과 결함 보고를 정리한 표였는데 제가 본 건 그 표의 하단이었습니다. 반복 결함 상위 항목 목록이요. 14개 항목이 올라와 있었고 기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제 기종을 운용하는 세 나라 이름이 그 목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표 다른 면에서는 겨울철 시동 실패 보고 건수를 집계했습니다. 영하 30도 이하 조건에서 유럽 계열 훈련기는 그해 겨울 47건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제 기종은 3건이었어요. 3건도 전부 동일 부대의 지상 전원 장비 문제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작성한 쪽은 한국이 아닙니다. 나토 실무그룹입니다. 한국은 그 문서에 코멘트 한 줄 넣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회의에 자기네 발표 순서도 없었어요. 저는 그 표를 2번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데 손이 잘 안 들어가더군요. 노스베이 경납고 마지막 날 저는 300m쯤 떨어진 관제 건물 2층 창가에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도 아니었고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11월이었고 활주로 끝에서 눈이 옆으로 날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8명이 승합차 2대에 짐을 실었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공구함 6개와 캐리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떠날 때는 한 번은 돌아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2번.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세계관에 처음 금이 간 지점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창틀에 손을 짚고 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밀어낸 게 회사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잠근 문인가? 여러분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승합차가 게이트를 빠져나가고 나서 경납고 안쪽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8줄이 순서대로 꺼지더군요. 다 꺼지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을 그냥 빈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빈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건 그로부터 5달 뒤였습니다. 첫 신호는 아주 사소했어요. 아르덴이 보내온 월간 진척 보고서에 초도비행 예정일이 한 줄 밀려 있었습니다. 9주. 사유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3차 형상 재검증이라고 적혀 있었죠. 항공 쪽에서 9주는 흔한 숫자입니다. 저도 처음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부속 자료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후방동체 구조물 공급처가 잠정 미정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직전 분기까지는 확정으로 되어 있던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눌러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밀렸는데 왜 구조물 공급처가 흔들립니까? 그 2개는 서로 다른 방입니다. 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이유는 몰랐는데 몸이 먼저 알더군요. 넉 달 뒤 유럽 항공안전청 가망 인증 일정에서 발키르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서류 미비였습니다. 극한지 실증 데이터가 요구 조건을 못 채웠다는 겁니다. 인증기관이 요구한 건 영하 35도 이하 실환경 누적 200시간이었는데 아르덴이 제출한 건 챔버 시험 기록 62시간이었습니다.
실제 하늘에서 얼어본 시간은 0이었어요. 그 소식이 돌자 발키르를 공동 도입하기로 했던 두 나라가 순서대로 발을 뺐습니다. 한 곳은 검토 유예 18개월, 다른 한 곳은 사업 철회. 아르덴 주가는 3주 만에 41%가 빠졌습니다. 협력은행 두 곳이 신용한도를 줄였고 그러자 하청 라인 부품값을 선결제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돈이 도는 방향이 바뀌니까 라인이 먼저 멈추더군요. 랭포드는 그 주 회의에서 로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개월 안에 아쉬워지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셨죠.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그 문장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보청기를 눌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에서 보청기를 누르는 사람은 뭘 안 듣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파장이 우리 캐나다 땅에 닿는 데는 다시 7달이 걸렸습니다. 노스베이 항공정비단지가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면서 약속했던 국내 정비 물량이 발키르 인도 지연으로 통째로 사라졌으니까요. 340명이 일하던 단지에서 그해 겨울에만 187명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잔류를 촉구했던 그 도시입니다. 한국 교육을 수료한 정비사 22명 중 14명이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항공정비 자격은 손을 놓으면 무뎌지거든요. 그들이 간 곳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와 호주였습니다. 전부 한국제 기종을 운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3년치 커리큘럼을 두고 가라고 했던 그 교육의 결과물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자리를 못 찾아서 다른 나라 경납고로 갔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 청년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 방에 앉아있던 22명 중 하나였던 제 잘못입니다. 진짜 목이 졸린 건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발키르 후방동체와 주익 구조물 실제 제작처를 조달청 실무사무관이 뒤늦게 추적했어요. 아르덴 2차 협력사 계약서를 3달이 건너 열어보고 나서야 나왔습니다. 4천이었습니다. 우리가 면허 조립국이라고 부른 그 라인이 유럽 기체의 뼈대를 깎고 있었던 겁니다. 아르덴이 우리한테 팔려던 비행기의 몸통 절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의 연간 슬롯은 이미 다른 나라 물량으로 차 있었고 우리 쪽 물량은 순번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무관이 저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국장님, 우리가 밀어낸 회사한테 우리 비행기 뼈대를 사야 합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천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직접 갔을 때 본 새벽이 그랬어요. 6시가 되기 전에 도로가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화물차가 줄지어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습기 낀 공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 공기에서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같이 났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니까 발밑으로 진동이 올라왔어요. 소리가 아니라 바닥을 타고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리벳건 소리가 규칙적으로 박히고 그 위로 사람들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는데 전체가 빨랐습니다. 작업복 입은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느냐고요. 매일 이럽니다. 그게 답의 전부였습니다. 포항의 쇳물과 창원의 절삭, 광주의 부품과 대전의 시험, 사천의 조립, 부산의 선적이 하나의 혈관처럼 붙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부처 3곳이 6달을 회의해도 안 되는 일이 그 나라에서는 한 호흡으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왜 저 사람들이 남에게 하나도 안 맡기려 했는지 그제서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 나라가 항공기 부품을 만들려 했을 때 도면 한 장 넘겨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항공 부분이 통째로 정리 대상이었고 엔지니어들이 회사 3번 갈아타면서 자기 도면을 종이 상자에 넣어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소재 수출 규제로 라인이 멈출 뻔했고 그 해부터 국산화 목록을 다시 짰습니다. 그 나라는 자존심 때문에 독자 노선을 간 게 아닙니다. 남한테 맡겼다가 문이 닫히는 걸 3번 겪은 겁니다. 한 은퇴 엔지니어의 노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표지 모서리가 달아서 천이 보이는 노트였는데 안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목록. 갱신 필요. 거절당한 걸 기록해놓고 하나씩 지워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록의 마지막 줄에 우리 이름을 스스로 올린 거고요. 윤태석의 지문 없는 검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근성이 아니었습니다. 3세대가 물려준 흉터였습니다.
노스베이 경납고 조명이 8줄 꺼지던 밤에도 사천의 조명은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았고 그들은 문을 연 채로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 비행단의 가동 가능 기체가 11대로 떨어진 그달의 총리실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로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서울로 가라는 그 지시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명의의 사전 통보도 없었어요. 우리 5명은 각자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유편을 2번 갈아탔고 입국심사대에서 방문 목적란에 업무 협의라고만 적었습니다. 랭포드는 저보다 하루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61살 항공사업본부장이 수행원 없이 공항철도를 타고 들어왔더군요. 숙소에서 만났을 때 그는 예의 그 갈색 로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폴리 대령.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부탁이지요. 그 단어를 그 사람 입에서 들으니까 방 안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반년 전에 우리는 벽 쪽 접이식 의자에 사람을 앉혀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의 나라 도시에서 이름을 숨기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천에 도착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 55분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방문 신청은 열흘 전에 넣었고 회신은 사흘 전에 왔습니다. 본문이 3줄이었어요. 방문 가능 시간 오후 3시 이후. 면담 시간 20분. 배석 2인.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정문 옆 방문객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안내한 사람은 대외협력팀 대리였습니다. 32살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조달청 항공사업본부장을 맞은 최고 직급이 대리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으면 남으니까요. 대기실 의자는 4개였습니다. 5명이 앉을 수 없어서 벤스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39살 수석 분석관이 2시간 반을 서 있었어요. 3시 정각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시 22분에 대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출고 검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기가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우리를 벌주려고 세워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할 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일 다음이었습니다. 118억 달러짜리 사업을 들고 온 나라가 기체 한 대 검수 뒤 순번이었습니다. 종이컵에 나온 보리차가 식어가면서 표면에 얇은 막이 앉았습니다. 랭포드는 그 컵을 3번 들었다 놓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리벳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의자 다리까지 왔습니다. 벤스가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으로 닦았습니다. 샷이 넘어서 또 닦더군요. 3번째로 닦을 때는 저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열린 건 58분이었습니다. 총 체류 시간 3시간 13분. 그중 면담은 20분이었습니다. 들어간 방은 회의실이 아니라 라인 옆 브리핑실이었습니다. 도면 몇 장이 벽에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미세한 금속가루가 신발에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검수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첫마디가 유난히 매끄러웠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랭포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길게 말했습니다. 먼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표현들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조직 내부의 판단이 일부 거칠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귀사의 명예에 영향을 주었다면 제 책임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서양 동맹 전체의 조종사 양성 체계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캐나다 훈련비행단은 현재 가동 기체가 11대입니다. 대기 훈련생이 214명이고 이 중 61명은 입과 대기 18개월을 넘겼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조건은 전면 재조정 가능합니다. 계약 규모를 118억 달러에서 상향할 용의가 있고 정비 지원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노스베이 거점 운영권 전체와 북미 지역 후속 사업 우선권까지 문서로 보장하겠습니다. 벤스가 두꺼운 제안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471페이지짜리였습니다. 표지에 금박이 들어가 있었어요. 검토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 총괄은 그 제안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표지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슬롯은 다 찼습니다. 랭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가는 귀사가 제시하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선급금 비율도 조정 가능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서입니다. 그리고 총괄이 벽에 붙은 일정표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라인 배정표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봤습니다. 아직도 눈에 있습니다. 내년 물량은 이미 세 나라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나라는 계약 체결이 4년 전이었습니다. 다른 한 나라는 계약 규모가 우리의 6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기 세 번째 줄 나라는 우리 물량의 6분의 1입니다. 벤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총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주문서를 준 나라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밀어냈던 그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인에는 자리가 몇 개고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이름을 올렸는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랭포드의 오른손이 로그북 표지를 쓸었습니다. 40년 된 가죽이었습니다. 2700시간의 기록이었고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방에서 그 물건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걸 무릎 밑으로 내렸습니다. 남이 볼까봐 감춘 겁니다. 61살 남자가 자기 인생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는 걸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돈이 안 통한다는 걸 그때 몸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471페이지를 들고 갔는데 그들이 본 건 벽에 붙은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통하지 않는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오는 길에 윤태석이 문을 잡아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의는 그쪽이 지켰습니다. 정문을 나서니 이미 어두웠습니다. 5시 28분이었고 3시간 13분 만에 나온 바깥 공기가 낮보다 차가웠습니다. 랭포드는 차에 타서 창밖만 봤습니다. 벤스는 제안서를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금박 표지가 손바닥 땀에 눌려 자국이 나 있더군요. 저는 그 차 안에서 아무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골탕 먹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갔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표 없이 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섰던 날 저는 출입증도 없이 47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총리실 지시를 받은 국장이었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죠. 이번에는 사표를 낸 지 8달째였고 저를 부른 사람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조종사 양성 지침 개정판이 19개 나라 조달 문서에 반영됐다는 기사가 그 주에 떴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어딘가에서 행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도로가 벌써 젖은 소리를 냈습니다. 습기가 얼굴에 달라붙었고 그 안에 절삭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물차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자르며 줄지어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조명이 위에서 하얗게 떨어졌고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리벳건 소리가 박자를 맞춰 박혔고 그 사이로 금속을 짧게 긁는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공기가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난방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온 열이었습니다. 현수막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일정표에 적힌 건 출고 검수 2대와 오후 지상시험 1건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옆 벤치에 나이든 남자 2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손등에 검은 반점이 넓게 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굽어서 끝까지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등이 앞으로 말려 앉은 키가 낮았어요. 그분이 종이컵 2개를 들고 오면서 하나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자기 것보다 덜 뜨거운 쪽을요? 통역을 통해 여쭤봤습니다. 오래 일하셨느냐고요? 입사가 1979년입니다. 그때 이 나라 항공산업이 뭘 만들었느냐고 물었더니 웃으시더군요. 남의 도면 보고 조립했지요. 그분들이 20몇 살이던 해에 이 나라에는 자기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손가락이 굽은 지금 이 나라 도면이 세계 조달 문서의 기준선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 안에서 그 2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가난했다는 말은 여기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어서 남는 걸 쓸 수 없었습니다. 없어서 쌓았습니다. 그 벤치 앞을 지나가는데 통역이 저한테 소식 하나를 전해줬습니다. 노스베이 수료생 22명 중 한 사람이 이 공장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마틸드 게냉이라고 했습니다. 26살이었고 무급휴직 통보를 받고 캐나다를 떠났던 14명 중 하나였어요.
여기서 8달째 구조물 검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뺏은 자리를 그 나라가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목이 잘 안 움직이더군요. 오후에 라인 통로 끝에서 윤태석을 봤습니다. 그는 기체 하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로 리벤 열을 따라 훑고 있더군요. 장갑은 벗어서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몇 초 걸렸습니다.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개정 지침 소식 보셨느냐고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2대 나갑니다. 그것부터 봐야죠. 19개 나라가 자기 나라 조달 기준을 고쳐 쓴 주에 그는 출고 2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습니다. 노스베이에서 왜 임대료를 2달 더 냈느냐고요. 계약에 없는 돈이었잖습니까? 4명이 시험을 봐야 했으니까요. 그러고는 다시 기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로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가 22명이 웃던 방에서 손을 들지 않은 이유는 진급이었습니다. 저는 제 승진을 위해 후배들이 탈 기체를 바꿨고 훈련생 214명을 지상에 세웠고 노스베이에 187명을 무급 휴직으로 보냈습니다. 랭포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 잘못이 절반이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방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 하나였으니까 제 몫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제 저는 그 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먼저 한 약속을 위해 두는 나라. 그런 상대를 밀어낸 대가는 보복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걸 우리 캐나다가 증명했고요. 그리고 가장 약한 조건에서 시작해 아무도 못한 걸 해놓고도 자기가 뭘 했는지 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정문 앞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47분. 처음 여기 섰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이번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서 있는 사람만 바뀌었더군요. 세계는 알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도 결국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만 자기 힘을 모릅니다. 자기가 세상의 기준을 바꿔놓고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변화를 세상에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어느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있을까요?